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약학과에 재직 중인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브릭을 통해서 웨비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연초에 이제 웨비나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학회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어디 가기도 힘든 그런 시기라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브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귀한 시간인데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의 내용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역평행성 이합체 표적 신약 재창출 연구이고요. 아래에 서 있는 이 영문이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와 저희 실험실 그리고 논문의 간략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다루는 연구를 주로 하는 곳인데,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그 가설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논문을 그 피규어 바이 피규어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생화학 학사를 하고요.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생유기화학 분야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11년간 근무하다가 연세대학교로 17년도에 이직을 하였고요. 지금 판교에 있는 아밀로이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전문 바이오텍 기업의 CSO 및 코파운더로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은 알츠하이머병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서 화학 생물학, 케미컬 바이올로지라는 것을 툴로 사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기전, 그리고 진단법, 주로 혈액 진단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후보물질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2016년도와 작년에 브릭에서 국내 바이오 성과 탑5로 선정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리학적 기전, 신약, 진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병리 연구도 하고요. 유기합성도 하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그리고 동물을 사용한 비헤비어 스터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인프라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펩타이드 프로틴 모디피케이션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인비트로 인비보 리서치가 인하우스로 다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환자의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올리고모 플라크들을 다 풀어 헤치는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 메커니즘과 비슷한 컨셉이지만 이것을 합성의약품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합성의약품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경구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구투약해서 뇌에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면 아밀로이드와 타우의 응집체가 없어지는 그런 기전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앙게바트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에 2020년 5월 7일 정식으로 퍼블리시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12.9 정도 됩니다. JCR 랭킹은 10% 이내에 들고요. 당시 저희 논문이 앙게반테에서 핫페이퍼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 좀 애착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연구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이 논문에 들어간 다양한 기술들이 저희 연구실의 아이덴티티를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논문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퍼스트 어서도 4명이나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학부생이었었던 진일리, 그리고 이세진 박사, 김혜영 교수, 그리고 신지수 박사과정 학생, 이렇게 4명이 이 논문의 주저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가 커버레터 제안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선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논문 관련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6개로 보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의 다이머, 그리고 드럭 스크리닝 플랫폼,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 마지막으로 신약 재창출 드럭 리포지셔닝입니다.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논문이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요. 제가 일단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를 2가지로 합성을 했습니다. 이게 1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합성된 2가지의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를 가지고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해서 응집은 잘 되는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그런 증상, 패톨로지를 유도하는지를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인된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를 96L 플레이트에 붙여서 드럭 스크리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시스템에다가 약물을 실제로 스크리닝을 한 후에 거기서 다이머에 선택적으로 붙는다라고 저희가 찾아낸 약물들을 다시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해서 동물 실험 결과를 저희가 논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논문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논문 얘기를 하기 전에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랩이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병의 신약 타겟으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맞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요. 실제로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보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개발을 했었던 항체 신약인 아두카누맙이 임상에서 중단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언론에서 또는 이렇게 사이언스 매거진 같은 데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하는 약물이 또 실패를 했다. 이제는 다른 타겟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세포 막에 있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베타 세크리테이즈와 감마 세크리테이즈라고 하는 2가지 엔자임에 의해서 잘렸을 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잘려 나오면서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상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모노머, 즉 단량체일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뭉쳐지면서 올리고머, 피브릴, 플라크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알츠하이머병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1984년, 2011년, 그리고 2018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었던 알츠하이머병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보면은 처음부터 아밀로이드 베타의 뇌내 축적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바이오마커로 생각이 정해져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CSF에서의 아밀로이드 베타의 변화도 타우랑 그리고 뉴로디제네레이션과 함께 ATN 시스템이라고 해서 3가지 중요한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여 있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바이오마커로서는 완벽한 연구 대상이지만 과연 신약 개발의 후보로서는 왜 자꾸 실패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왜 빨리 축적되고 굉장히 빨리 축적되는 단백질인데요. 인지 기능보다 훨씬 앞서서 축적이 됩니다. 왜 빨리 축적이 되고 왜 특정 뇌 부위에 쌓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이니시에이션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단백질이 올리고모 플라크 형태로 응집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답변이 아직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보셨던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엔자임을 억제하는 시크리테이스 이니비터를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도 생성이 되지만 우리 혈액 안에서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레이지 이니비터라는 종류의 어프로치가 있었고, 또 가장 크게 각광을 받았던 기전 중에 하나가 안티 애그리게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가 애그리게이트이 되는 것 자체를 막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캐스케이드는.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케미컬 드럭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실패를 하면서 이 노선이 이뮤노테라피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항체 신약으로 이미 만들어진 아밀로이드 베타의 올리고모아 플라크들을 제거하는 클리어런스 기전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임상 3상에도 가 있고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임상 쪽에서. 근데 케미컬 드럭은 이와 관련된 약물이 아직 임상에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했던 합성 신약들이 다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X축을 보시면 이제 이 X축은 임상적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일 때, 치매 단계까지 갔을 때의 바이오마커의 비정상도를 Y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MCI쯤 되면 뇌가 축소되는 아트로피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그리고 코그니션이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MCI 단계만 해도 아밀로이드 베타는 이미 잔뜩 플라크 형태로 축적이 되어 있고, 타우도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라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애그리게이트이 이미 생성이 돼 있다는 얘기고, 타우도 탱글이 생성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세크리테이즈 이니비터나 레이지 이니비터나 엔타이 애그리게이션 에이전트를 집어넣어 봤자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애그리게이트 올리고모 플라크들이 알츠하이머병을 더 일으키는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전들이 실패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이 세 가지는 프리벤션, 그리고 클리어런스는 테라피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그 진행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알츠하이머병 그 글로벌의 알츠하이머병 클리니컬 트라이얼 1, 2, 3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케미컬 드럭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항체 신약으로 굉장히 많이 그 포션들이 바뀌고 있고요. 여전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는 타겟이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타우가 약물 타겟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왼쪽에 보시는 논문은 네이처 2016년에 게재가 됐었던 아두카누맙의 임상 연구 논문이고요. 아두카누맙을 알츠하이머 환자에 투약을 했을 때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들이 이렇게 펫 영상을 찍었을 때 1년 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학회 등등에서도 다른 항체 신약들이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체 신약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체를 표적을 해서 이 응집체를 뇌에서 청소를 해준, 뇌에 들어가서 뇌에 있는 응집체를 없애준 명확한 증거를 보여준 첫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의 항체 신약들은 이렇게 BBB를 잘 통과하면서 뇌에 있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없애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고농도에서만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은 여전히 그 바이오젠이나 학계와 기타 산업계에서 조금 그 의문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과 그 뒤를 이은 반240일의 선전에 의해서 그 아밀로이드 제네시스, 아밀로이드 모노머가 올리고모와 이렇게 톡식한 올리고모 프로토피브릴을 거쳐서 피브릴 플라크가 가는 이런 과정을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돌려주는 이런 기전들이 여전히 가장 프라미싱한 알츠하이머 신약
치료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플라크 피브릴 올리고머를 모노머로 바꿔주는 아밀로이드 베타 디스어그리게이션 어프로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프로치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회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저희 연구실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클리어런스 기전의 항체 신약과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밀로이드 디소시에이팅 에이전트를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비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니비터는 모노머가 애그리게이트로 가는 길을 막는다 하면 이 디스애그리게이션 디소시에이팅 에이전트는 애그리게이트이 다시 모노머로 톡시시티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는 케미컬 드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 얘기를 이제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녹색 박스가 종종 나올 겁니다. 이 녹색 박스는 어떤 실험을 했는지, 실험 방법 또는 실험의 프로토콜명을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슬라이드 가장 뒤에 가면 이 프로토콜의 레퍼런스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랑 타우가 신약 개발의 후보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갑자기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이 각광을 받게 됐을 때는 항체 신약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합성 신약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합성 신약을 만들려면 몇 가지 이 스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스캐폴드가 있어서 천연물 등등에서 밝혀진 좋은 기본 화합물 구조가 있어서 그거에 유도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델링이 가능해서 타겟 단백질의 구조가 밝혀져 있고 그 구조를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거나 아니면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스타팅 포인트 중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은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클리어런스를 시켜주는 백본 스트럭처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아직 개발된 적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는 모노머가 다이머가 되고 다이머가 커다란 올리고머가 되고 또 올리고머가 플라크 탱글이 되면서 이 여러 가지 물질이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체 하나를 딱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얘의 구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조 연구가 열심히 되곤 있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미컬 드럭보다는 요즘에 항체 신약들이 많은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을 하려면 아무래도 두 개부터 붙기 시작하겠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네 개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이머 포메이션이 되어야지 아밀로이드 베타는 올리고머 플라크가 되고요. 이렇게 다이머가 될 때 이 다이머가 굉장히 다양한 폴리몰피즘을 보여준다고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요. 2008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소개가 되었었던 하버드 대학교 데니스 셀커 교수님의 논문인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아밀로이드 베타를 크기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노머, 다이머, 트라이머 등등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레트의 브레인에 집어넣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와 메모리 변화를 보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부터 굉장히 톡시시티가 높았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일으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혹시 아밀로이드 베타가 결합을 해서 다이머가 시작이 되었을 때 나쁜 올리고머, 나쁜 플라크, 좋은 올리고머, 좋은 플라크로 갈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시작 포인트에 따라 다른 엔딩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뭐 유유상종 좋은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 보니 조금 안 좋은 학생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가설은 만약에 그렇다면 나쁜 다이머, 나쁜 올리고머, 나쁜 플라크만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이걸 없앨 수 있는 그런 케미컬 또는 항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다이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패러렐 형태, 같은 방향으로 두 개의 모노머가 더블 스트랜드를 이루고 있는 형태, 또는 엔타이 패러렐, 두 개의 모노머가 반대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모노머가 한 번 U자로 꼬여 있거나 세 번 U자로 꼬여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붙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중간에 스페이서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를 많이 줬습니다. 그 목적은 이쪽에 있는 아미노액시드가 이쪽에 있는 아미노액시드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야 됐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를 줬고요. 그리고 컨트롤로서는 모노머릭 A베타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할 때 항상 모노머릭 A베타를 컨트롤로 쓰면서 모노머릭 A베타는 이 두 가지 다이머의 2배 농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총량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페이스 펩타이드 신테시스 방법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다이머를 합성을 했고요. 사실 이 연구에서 이 다이머 합성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아미노산 수로 따지면 거의 100개 아미노산을 솔리드 페이즈로 합성을 했었기 때문에 수율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었던 이세진 박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결국 얻어냈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 4의 패러렐 다이머, 그 다음에 4의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가지고 처음 한 연구는 애그리게이션이었습니다. 모노머를 애그리게이션 시켜보고요. 패러렐 다이머를 애그리게이션 시키고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애그리게이션 시켰더니 이 두 가지 다이머 다 모노머보다 훨씬 더 애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이 연구는 다이오플라빈 T 에세이라고 해서 형광물질인 다이오플라빈 T가 베타 시트에 바인딩을 하면은 구조가 약간 돌아가면서 형광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을 읽는 것이고요. GH에 있는 실험도 똑같이 THT를 한 것인데 이것은 애그리게이션 프로퍼티를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다이머 각각 또는 모노머를 시딩을 먼저 시켰습니다. 먼저 애그리게이션 시켜놓고 여기다가는 A베타의 단량체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단량체를 집어넣었을 때도 모노머가 시드가 됐을 때보다는 패러렐 다이머,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가 애그리게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딩도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낸 결론은 여기 템이나 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성에 상관이 없이 애그리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올리고머, 피브릴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결론이죠. 근데 그 다음 연구 결과가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뉴런 셀 라인, 그리고 글리아 셀 라인,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뉴런, 프라이머리 아스토사이트 등등에다가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 그리고 두 가지 다이머를 애그리게이션 시킨 다음에 처리를 했더니 굉장히 특이하게 모노머와 패러렐 다이머에 비해서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 방향이 반대인 다이머가 셀 톡시시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 올리고머도 두 개가 비슷하게 있고 피브릴도 두 개가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더 흥미로운 결과가 이것인데요. 저희가 국내 메디프론이라는 회사에 예전에 가서 배워온 기술인데 정상지의 ICV 리전에다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젝션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어큐트하게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부에 논문도 냈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마우스의 벤트리클에다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모노머, 패러렐 다이머,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응집시켜서 집어넣고 러닝 앤 메모리 실험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Ymaze, 패시브 어보이던스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Ymaze에서도 모노머릭 A 베타를 응집시켰을 때랑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응집시켰을 때만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고요. 패시브 어보이던스에서도 똑같이 패러렐 다이머는 정상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만
모노머 2배 농도의 응집체랑 비슷한 인지기능 저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패러렐 A베타 다이머보다는 엔타이 패러렐 A베타 다이머가 알츠하이머병 패톨로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패러렐 다이머 형태로 계속 쌓이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많이 있더라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잘 안 나타났고, 반대로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가 잔뜩 응집이 되었을 때만 이런 패톨로지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논문 준비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던 연구가 다음입니다. 96L 플레이트 바닥에 말레이마이드가 있는 형태로 파는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A베타의 모노머와 A베타의 다이머를 이모빌라이즈를 시켰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모노머와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에다가 시스틴 하나를 추가를 해서 다이올이 말레이마이드에 결합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결합시킨 플레이트에 6E10 아밀로이드 베타를 인식을 하는 6E10 항체를 집어넣었을 때 모노머와 다이머가 깨끗하게 잘 붙어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플라빈 T를 집어넣었더니 응집체는 보이지 않는다, 베타CC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트에다가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를 집어넣고 어그리게이션을 시켰더니 모노머에 비해서 다이머릭 A 베타가 있는 웰에서 베타C 형성이 훨씬 잘 되는 것을 아까 인비트로 데이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셀라캠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환자들이 처방을 받았었던 FDA 어프루브드 드럭 라이브러리라는 걸 판매를 해서요. 이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구해다가 그 라이브러리에서 약 80개 정도 화합물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선택했었던 기준은 이 에세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색깔이 있는 화합물이 잘 보이는 에세이였기 때문에 이 드럭들 중에서 형광이 나는 그런 물질들만 일단 먼저 골랐습니다. 형광 스캔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 물질들을 각각 다 96개 플레이트에 집어넣어서 모노머에만 붙는 약물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머에만 붙는 약물은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노머와 다이머를 구분하지 않고 다 붙는 저에게는 가장 필요가 없었던 약물들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은 하나 딱 걸렸었고요. 파란색은 모노머에만 붙고 다이머에 붙지 않는 물질은 딱 하나 걸렸었고요. 그리고 모노머엔 거의 붙지 않는데 다이머에만 붙는 물질들은 저희가 꽤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3가지 약물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데이터가 좋았던 것, 63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번 수니티닙, 62번 톨카폰인데요. 항생제, 항암제, 그리고 파킨슨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들의 도킹 시뮬레이션을 키스트의 박근환 박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아밀로이드 베타 피브릴 이 약물들이 어느 부분에 결합하는지를 봤더니 수니티닙하고 톨카폰은 비슷한 부위에 결합을 하는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정반대 부위에 붙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우스 실험을 했는데요. 알츠하이머 형태전환 마우스 중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인 5XFAD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우스는 굉장히 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가 다른 쥐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개월령쯤 되면은 플락이 보이고 인지기능 저하도 관찰을 할 수가 있는 주령대가 됩니다. 그래서 4개월짜리 피메일 5XFAD 마우스에다가 데일리 IP로 2주 동안 30mg per kg per day로 톨카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15mg per kg per day로 수니티닙을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보시는 뇌는 와일드 타입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물이 투약되기 전 주령대의 마우스 브레인이고요. 다이오플라빈 S로 스테이닝을 해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이렇게 이미 생성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비클, 그리고 톨카폰 그룹,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니티닉 그룹에서 투약 2주 후에 뇌를 적출해서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스니티닙이 가장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히포캠퍼스 부위 위주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도 감소를 하였고 이 사이즈 자체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가 되겠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 같은 경우에도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과 스니티닙은 효과적으로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이제 리뷰 과정에 들어간 것인데요. 저희가 이 실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헤비어 실험을 했으면 좋겠으나 비헤비어 실험까지는 하지 말고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 프로틴 양을 좀 재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웨스턴 블라트를 했고요. 약물 투약을 받았던 모든 쥐가 비클 그룹에 비해서 이 포스트 시냅틱 덴시티 프로틴 95가 늘어난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저희 논문의 마지막 피규어인데요. 이건 약이 아니라 아스트로플록신이라고 하는 형광물질입니다. 이 형광물질이 굉장히 특이하게 저희 실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에는 붙지 않고 다이머에만 결합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아밀로이드 베타 40,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11-22의 실험을 했더니 11-22에는 또 결합을 하지 않고 BSA, 글라이신, 시스틴 등등에도 실험을 했을 때 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밀로이드 베타 풀랭스의 다이머 형태에만 애그리게이션이 잘 된다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뇌 염색을 했더니 플라크도 잘 보이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쥐의 CSF에서 이거는 APP-PS1 트랜스닉 마우스인데요. 이 쥐의 어덜트 때보다 AG 훨씬 나이가 들었을 때 CSF에서 형광 시그널이 높게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해서 이 다이 또한 올리고머릭 A베타 디텍션이 가능한 물질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베타 아밀로이드 다이머의 베리언트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베리언트를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해서 알츠하이머병하고 좀 더 가까운 다이머 중에 하나인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이머를 품고 있는 스크리닝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한 결과 이렇게 세 가지 기존 약물 중에서 모노머에는 붙지 않고 올리고머에만 붙으면서 제가 오늘 데이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의 디스애그리게이션이 가능한 약물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검증을 했다라는 것이 저희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실험실에서 그동안 냈었던 아밀로이드 클리어링 케미컬 드럭 캔디데이트 관련된 논문 정보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었던 그 실험 방법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가다듬어서 저희만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험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논문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합성법에 대한 논문, THT-SA랑 그리고 젤 일렉트로포리시스, 그리고 크로스링킹, 실버 스테이닝 관련된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는 논문,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벤트리클에 집어넣어서 알츠하이머를 어큐트하게 일으키는 그런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트랜스닉 마우스의 브레인에서 솔루블 A베타 애그리게이트과 인솔루블 A베타 애그리게이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 논문,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 논문의 저자분들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네 분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가장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 네 분이고요. 지니 리, 그리고 이세진 박사, 김혜영 교수, 신지수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오서는 아니지만 김현진 저희 제자, 지금은 옵티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논문에 있는 행동 실험을 다 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행동 실험을 세팅을 했던 친구이고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스크립스 연구소에 계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 KD 잔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엔타이 패러렐 다이머를 합성하는 일이 제가 박사과정 1차년도에 받았던 숙제였습니다. 근데
합성이 너무 어려워서 박사학위 기간 동안 합성도 다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을 향후에 몇 년 뒤에 찾아뵀더니 지도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면서 "이 일 아무도 안 하고 있다. 근데 재밌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제가 한번 해 볼까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 라고 이 연구를 제가 지속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다시 쿠킹을 해서 이세진 박사와 여기 있는 여러 그 주저자들, 공저자님들과 협력을 하여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실험실 학생들, 연구원들이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약학과와 제약산업협동과정, 그리고 바이오융합협동과정,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약학대학과 국제대학의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펀딩 소스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실험실에서 한비싸 논문이 나오면 이렇게 그 논문 케이크를 만들어서 축하를 하고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논문의 그 매니스크립트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